한 주간의 이슈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은 국내외 이슈를 모두 다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탑 꼭지로 전해드렸었던 스가 일본 총리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바이든에게는 첫 대면으로는 첫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짚어보고 국내 정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 스가와 바이든이 만났는데 한미일 대북 공조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 또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외교를 어떻게 할 건가 또는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사실 생각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부통령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역할을 했고 또 지금도 그 공약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가지의 그 외교 정책을 승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한반도 정책은 사실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압력을 넣으면서 한일 관계를 사실 공고하게 만들어준 게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당시도 사실은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사실 일본 정권과 계속 부딪히고 있었는데 굉장히 강경하게 한국 정부에도 압력을 넣고 일본 정부에도 압력을 넣어서 둘을 어떻게든 묶어서 이 한미일 관계를 굉장히 튼튼하게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이번에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지금 이 공동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더 많은 압력을 넣겠구나.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그리고 한미일 그 공조체제로 가라라는 그런 그 압력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그 이외에는 미국과 일본이 서로 절박한 문제, 일본으로서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바라겠고 미국으로서는 인도태평양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일본의 지지와 함께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동맹체제를 더 강화하는 이 양쪽 그 절박함이 함께 만나서 도리어 우리한테는 많은 또 여러 가지 의미의 압력이 돌아올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숙제가 이제 던져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박진영 대변인. 예, 뭐 일면 동의를 저도 하는데요. 한미일 이 공동 체계에 빨리 복귀해라. 즉 일본과 관계 정상화해라라는 이제 압박이 아주 세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가 총리는 일단은 뭐 올림픽 때문에 이제 방미를 한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한미일 공조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이제 언론을 뽑으니까 북한 문제를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중국 문제죠. 중국 봉쇄에 한국도 일본과 협력하여 참여하라. 이런 취지가 이제 정확한 이야기죠. 거기에서 또 한국에 대해서 또 압박됐어. 뭐냐면은 5G, 그다음에 반도체 하고 일본 총리하고 그거를 협의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우리한테 경제적인 압박도 같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으로서 받아들여야 되고요.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후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같은 전략적 인내라도 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중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주요 이슈로 같이 다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쨌든 좀 역할은 생길 거다라고 이렇게 봐줄 수 있고요. 아마 우리가 좀 일본과의 관계 개선 문제, 그다음에 또는 중국과 미국과의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 어디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일 정상회담이 담긴 메시지 두 분께 한마디씩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내 정치권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이 어제 한날 동시에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개강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이번 개각을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남은 1년의 기간 가장 중요한 과제를 일자리와 경제, 민생에 맞추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아마 1년 정도 남은 문재인 대통령 이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무총리직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정하고 5개 장관직을 교체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담긴 메시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김부겸 그 신임 그 총리 내정자와 관련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의 기조를 좀 바꾸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전에 총리 두 분이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탕평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계속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부겸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대구 경북 출신이고 또 사실상 의원 활동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총리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거기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그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실제로 김부겸 내정자가 일관된 어떤 그런 이 정치적 행보를 가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당대표 출마 때 사실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많은 일관된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말을 바꾼 행적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당대표 출마할 때 조국 장관 사진을 올리면서 거만유치하게 적폐 때문에 조국 장관을 수사를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와 희롱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그 아무리 당대표에 출마해서 친문 지지자들의 그런 표가 아쉽더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력에 사실 5점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좀 호된 어떤 질문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선 의원이었고 특히 좀 눈에 띄는 점은 지금 여권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단 의원직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렇죠. 김부겸 장관이 야당의 이제 뭐 영남 쪽 의원들하고도 호용호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청문회 통과가 아주 좀 쉬울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이 자주 바뀌었다 이래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좀 유연하다는 표현으로도 역으로도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이번에 그 2020년 그 총선에서 낙선을 하는 와중에 민주당이 PK에 대한 집중 전략을 썼어요. 네. 가덕도 신공항도 부각시키고 이러면서 그랬었죠. 상대적으로 TK인 김부겸 의원이 좀 손해를 본 게 사실입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도 여기 아마 배려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야 구별 없이 저는 아주 원만하게 잘 이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정권 하반기에 뭐 극단적인 이 정책 기조의 변화는 좀 꾀하기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로서 저는 아주 적재적소의 예.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정책 기조는 이어가면서 소통에 조금 더 조금 더 가지고 많이 소통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 더 짚어볼게요.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 신임 정무수석에 임명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이것도 짚어볼 텐데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저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입장이 바뀌면 너무 주장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 경험이나 이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최재성 수석에 혹시 못 미쳐서 자신이 없긴 합니다. 4.7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자, 박지원 대변인.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하겠다. 이제 이철희 전 의원다운 사실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작년 총선 직후에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 즉
이제 정권이 끝나기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요. 지금 가서 어떻게 쓴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본인의 보세요? 이미지가 이제 쓴소리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쓴소리도 할 수 있다, 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철희 의원은 뭐 쓴소리보다는 본인의 장점은 기획력과 균형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탁월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년 전에는 못 가고 왜 지금에 갔느냐. 예. 이거는 이제 이철희 의원의 최근 행보 보면 알 수 있어요. 방송을 갑자기 그만뒀거든요. 예. 본인도 갈 줄 몰랐던 거예요. 갈 줄 몰랐던 건데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패배한 이후에 예. 이 수습책 차원에서 이렇게 저는 채택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철희 의원을 콕 집어서 이번에 콕 집은 거죠. 네. 데려간 이유는 그렇죠. 재보궐 이후에 뭔가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겠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분위기 이제 쇄신의 측면도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정권 말기가 되면 우리는 당정청 순서대로 갑니다. 예. 당이 더 우선이 됩니다. 그때는 청와대가 정책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들보다는 네. 소통하면서 당과 같이 기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서포팅하는 이런 역할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당 경험도 좀 풍부하고 그다음에 기획력이 탁월한 이철희 의원을 선택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예, 사실 정무수석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던가요? 정무수석은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죠. 메신저 역할을 주로 하는 그런 예. 역할입니다. 즉 청와대의 의중 또는 대통령의 의중을 여당과 야당에 전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거의 자기가 메신저가 아니라 스피커가 되는 최지성 수석 예, 같은 경우 아예 야당에 대놓고 거의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명운을 걸어라.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정말 야당과 정말 대척점을 서야 될 때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건데 정무수석은 사실은 도리어 협상을 하거나 예. 이런 역할인데 그 역할의 어떤 분담이 이 지금의 청와대는 뭐 의전비서관까지 나서서 야당을 어떤 공격하고 이런 것에서 최소한 지금 정무수석을 이철희 전 의원한테 맡겼다면 그 제대로 된 정무수석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막 자기가 이 콩나라 뭐 배나라 감나라 하지 않고 네. 조용히 그러니까 여와 야를 설득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와대에 이 어떤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이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철희 전 의원을 정무수석을 한 것에 의미를 두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이 모든 청와대에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참모들이 자신의 역할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철희 수석이 이제 수석으로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의견 개진할 때 이게 제대로 청와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우려도 많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교체된 사람이 1개월 만에 또 교체가 됐어요. 네. 또 그 안에서는 지금 비서관, 행정관들의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이 비리라든지 그런 혐의들 또는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총망라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청와대가 사실상 원래대로라면 서로 견제도 하면서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정 능력이 언제부터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수석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그 원래의 의미의 청와대의 그런 시스템이 다시 복원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 개각이 있던 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호중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네, 청와대 인사는 비주류 사람들로 채워진 반면 당 원내대표는 친문 핵심 의원인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첫 번째는 민주당이 처음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고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네. 일부 극성스러운 권리당원 또는 친문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하면서 그 기류가 이번에 투표에,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의 그런 어떤 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윤호중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글쎄요, 1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정부 내에서는. 그런데 이 동안 협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여기서 또 뭐 개혁을 한다고 해서 또 다시 목소리가 높아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대선을 치르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윤호중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협치와 개혁을 뭐 선택을 하려면 자는 협치보다 개혁을 택하겠다. 예.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어쨌든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뭐 상대 그 서울시장 후보를 쓰레기라고 하고 또 상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돈키호테 또 선대위원장을 에마라고 표현한 그런 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강성 발언을 이어왔었죠. 그런 발언들을 이어간 사람이 야당과 제일 협상을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 과연 지금 그 협치, 그야말로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박 대변인. 저는 사실 그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실 원내대표 하기에도 이제 넘는 분이에요. 당대표에도 충분할 만큼 이제 우리 내부에서 실력이 탁월한 분이다. 원내대표보다는 훨씬 더 존재감이 있고 급이 중량감이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원내대표 선거는 다릅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반장 선거입니다. 네. 한 1년 동안 한 반을 같이 했기 때문에 속속들이 서로 다 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친문이냐 비문이냐 또는 뭐 혁신이냐 안정이냐 이런 구도로 이렇게 보지 않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유능하냐 안 유능하냐 이렇게 물론 뭐 박완주 의원도 원내 수석도 하면서 잘했고 유능합니다만은 그 유능함의 정도의 차이가 이제 엄청나게 있는 거죠. 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호중 그 원내대표가 정책, 전략, 조직 모든 면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협치를 안 할 것이냐? 저는 뭐 당연히 개혁과 협치를 저는 반대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개혁 입법을 추진하면서 협치도 제일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이 타당과의 합당 문제, 연대 문제, 협상 문제에 최근에 한 10년 가까이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적하신 이제 발언, 강성 발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원내대표를 선거해둔 저는 하나의 전략적 발언이지 않았을까. 네. 사실 이 하나의 갈등이 있어야지 또 타협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활용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아주 뭐 좀 여야 관계뿐만이 아니고 개혁 입법 모든 부분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 선출이 이제 선거에서 참패 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뭐 친문 책임론 이런 것도 나왔었고 이번 그 원내대표 선출이 민심과 이 당원들의 당심 간에 좀 어떤 괴리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이제 뭐 나오고 그런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심도 민심의 일부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균형감 있게 수습돼야죠. 이거를 갈등 구조로 갖고 가는 것은 외부의 프레임에 민주당이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을 우리 하는 표현으로 당원을 버리란 말입니까? 네. 당원은 국민이 아닙니까? 사실은 당원들의 과도한 것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하면서 이렇게 조율해 가는 과정으로 봐야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정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당심이고 민심이다.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지금 이제 당심이 곧 또 민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팎에서 당 안팎에서 쇄신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어쨌든 계파 구분으로 하면 친문 그리고 스타일도 강성. 총선을 이끌어왔고 또 임대차 3법 또 조국 사태를 비롯한 검찰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아주 강하게 이끌어왔던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된 이유. 안팎의 그런 쇄신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이해찬 계열을 불리잖아요. 네.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해찬 대표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대표 시절에 가장 강조했던 점이 뭐냐면 우리는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옛날에 실질적으로. 뭐 108번내 얘기하고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4년차, 5년차에 지지율이 12% 미만으로 떨어졌었어요.
4년차 말에 그때 이유는 뭐냐면 그때부터 사실 열린우리당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심하게 비판을 하고 흔들어댔다. 이게 결과거든요.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물론 같은데 그렇죠. 지지율이 대통령 떨어지니까. 지지율 떨어져서 의원들이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의원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때 기억을 하는 게 물론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당에서 차별화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뭐가 문제였냐면 이 당이 차기 대권 구도를 하면서 사실은 분열됐었어요. 정동영 의원 쪽으로 가고 김근태 의원 쪽으로 가고 이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사모 회원들도 누구를 지지하느냐 차기 대권 주자로 이걸 갖고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좀 균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이 집권 4년차, 5년차에 딴 목소리 내지 마라. 절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열린우리당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개혁을 우선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때처럼 차기 대권 주자로 분열될까 봐 이것을 이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당을 그래도 묶어놔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일면 동의합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를 평가를 해보면요. 집권 이제 4, 5년 차 되면은 진보 보수 양쪽으로부터 다 얻어맞았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한길 전 의원이 20명의 의원을 만들어가지고 교섭단체로 따로 당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당시에 레임덕에 시초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의 행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개혁과 통합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늘 개혁이 앞장서 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당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부딪혀 봐서 거기에서 다른 점이 뭔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협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정체성이 중도다 이래버리면요. 실제로 누구의 이익도 대변할 수 없는 늘 타협만 하는 정당이 돼요. 그럼 핵심 지지층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정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혁 정체성을 분명히 하되 이걸 가지고 야당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투쟁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이 수렴되는 게 없다면은 협상도 하고 이런 절차로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큼 노련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뭐 최선의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21대 총선 때 나왔던 민심과 또 이번 재보선 때 나왔던 민심은 좀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그 투표 개표 지금 최종 결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많이 또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 쪽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과연 계속해서 그 강성 지지층들을 이끌어왔던 이 윤호중 물론 원내대표이긴 합니다만 방향을 뭔가 크게 틀지 않고 그대로 갔을 경우에 내년 대권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향을 튼다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유연함은 더 갖출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국민들이 개혁을 하라고 밀어줍니다. 그럼 정권 하반기에 가면 마무리하라, 중도적으로 통합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 정권은 뭡니까? 다음 정권의 시작은 또 다른 개혁의 시작이고 또 다른 비전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는 지도부이기도 하지만은 다음 정권을 끌어내야 될 징검다리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혁의 입장도 꾸준히 가질 수밖에 없다. 왜? 개혁의 입장을 가지지 않고 야당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통합을 할 거면 우리가 다음 정부 이렇게 창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이 정권을 마무리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저는 공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저는 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여권 그리고 당정청 관련해서 좀 얘기를 집중해서 해봤는데요. 내일은 좀 야권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